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호적 작성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호적 관련된 문서들,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의의 시작은 제주도, 좀 바다 건너 멀리로 갈 거예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이 다음의 사진은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이라는 산기슭에 있는 큰 신모들 하르방당입니다. 신당이라 그러죠. 그 마을을 돌보는 신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신에게 마을의 안위와 그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비는 그런 대상이죠. 흔히 이제 제주도에 많은 것이 이제 삼다도라 그래갖고 여자 돌 바람을 얘기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많은 것이 신입니다. 흔히 이제 제주도는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데요. 천지왕을 중심으로 1만 8천에 달하는 신들이 제주도 곳곳 신당의 터를 잡고 온 섬의 주민의 무사안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신모들 하르방당은 하가리 마을의 중심당인 본향당이에요. 요 하르방당 말고도 이제 할망당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하르방당은 가장 중심이 되는 신당이죠. 그래갖고 마을의 대소사에 두루두루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르방당이니까 당연히 남신들이 머무는 남신당이에요. 한라산에서 솟아나서 수렵과 목축을 관장하는 산신백관, 그리고 동해요광의 아들인 초립동이가 맨 처음에 자리 잡았고, 이후에는 몽고군에 쫓겨 제주에 들어와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하며 괴롭히던 존재, 그 김통정을 쫓아낸 호국산신 황서, 국서, 병서가 함께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산청경제 유람 중에 장소가 좋고 정결하다면서 서재동궁이라는 이런 여러 할아버지 신들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 이 본향당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가리 마을이 널리 보이는, 멀리 하가리 마을이 다 보이는 아주 좋은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신들의 역할은 뭐 기본적으로 무병장수, 다산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래도 제주도다 보니까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그리고 질병도 관장하는데요. 보다 중심적인 기능이 의외의 곳에 있어요. 바로 생산, 물고, 호적, 장적을 얘기합니다. 생산과 물고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산이라든가 물고니까 장수라든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생산하고 물고라는 것은 호적에 태어난 아이가, 새로 태어난 아이가 호적에 드는 것이 생산이죠. 그리고 죽어갖고 호적에 빠지는 것이 물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호적에 들고 나는 것, 그리고 그 외 기타 호적의 모든 일들을 이 남신당이 관리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마을의 가장 중요한 신당이 왜 호적의 일을 관리할까? 그건 그 호적의 일이 그만큼 사람들, 주민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흔히 매 식년마다 호적을 작성해 왔어요. 작성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광무연간 전까지, 그러니까 조선 왕조 때까지는 3년에 한 번입니다. 자, 묘, 오, 유가 들어가는 해예요. 그러니까 12지 중에서 자, 묘, 오, 유니까 갑자년에 작성을 하고요. 을축, 병인년 건너뛰고 정묘년에 작성을 하고 무진, 기사년 건너뛰고 경운년에 작성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갖고 3년에 한 번을 식년으로 해서 호적을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 말이 되면 광무연간이 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 조금 달라져서 그때부터는 매년 작성으로 바뀌는데요. 그 전까지는 모든 조선의 전 시기에 걸쳐서 3년에 한 번을 이 호적 작성의 식년으로 삼고 호적 작업에 착수를 하죠. 대체로 이제 호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민등록 등본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공적 장부인 호적에 올리고 그것을 통해 갖고 주민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그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전출신고를 한다든가 그래갖고 이제 그 주민등록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것과는 달리 이 식년마다 호적을 작성한다는 것은 마치 이제 센서스라 그러죠. 국민주택 총조사 방식입니다. 전수조사라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전국. 그러니까 엄청난 대역사죠. 그리고 기간이 이제 식년이 1년이라 그랬는데 대체로 1년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은 횟수는 3년에 달할 정도예요. 만 2년, 횟수로 3년에 걸치는 대역사를 조선시대에 걸쳐서 지속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호적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호적 작성의 일은 최초에 조정에서 호적을 만드는 식년의 전에 호적을 만드는 식년을 준비하자, 호적의 작성을 준비하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발언을 하게 되고요. 그 지시를 한성부에 내립니다. 한성부가 호적의 작성을 주관하는 부서예요. 지금식으로 하면 이제 서울특별시인데 한성부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뿐이 아니고 전국의 호적회의를 주관한다는 거죠. 어쨌든 조정에서 호적의 식년이 다가오니 호적을 작성하기 위한 대원칙과 방침을 한성부에서 논의해서 사목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올려라. 라는 것으로부터 호적 작성의 대역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성부에서는 호적 사목을 작성해서 올리고 그것이 반포가 결정이 되면 그 호적 사목이 가명,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전라도에 속하지만 전라 가명이 아니고 곧바로 제주목으로 들어가서 제주 사목으로 퍼집니다. 가명들, 그다음에 가명에선 각 읍으로 내리고 그럼 각 읍에서 민간에 그걸 반포하고 호적수를 설치하면서 실제 호적 작성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호적 사목이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적 작업, 호적을 작성하는 원칙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의 처벌 사항, 규제 사항 등들을 규정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조금의 누락이나 거짓도 없이 하라는 엄한 명령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 대체로 통수는 어떻게 정해라. 그 다음에 호적에 누락되는 경우, 호가 누락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한다. 구를 노락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한다. 노비이면서 주인을 속이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한다. 그런 자세한 규정들이 녹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갑오식 호적사목이라고 불리는 규장각의 호적사목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에 이런 게 있어요. 장적 호구 내에는 다만 간의 앙역노비만을 기록하라. 단 외방의 노비들 중에서 주가의 호적에 들기를 원하는 자는 그 단자를 올려서 원에 의해서 주가에, 그러니까 주인집의 호적에 등재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외방의 호적,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노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주민의 호적에 입적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호적에 입적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규정은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 잠깐 뒤에는 외방에 있는 노비들이라도 주인의 호적에 입적하라라는 방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건 시대와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죠. 처벌 사항도 바뀌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그 시기에 호적 사목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 호적을 만들면서 같이 작성해서 올려야 될 부가 자료들, 각종의 인구 관련 성책 자료들을 올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적 사목은 원칙상으로는 식년의 전해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대체로는 식년 전해의 12월경에 많이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식년을 넘겨 작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다수 발생하고 그럴 경우에 호적 작성 자체가 상당히 부실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합니다. 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1749년 영조 25년인데요. 이게 기사년이라서 식년 전해입니다. 이때 4월에 내년이 호적을 만드는 식년인데 예전처럼 급하게 하면 호적이 너무 부실해진다. 그러니까 호적 사목을 당겨서 작성하도록 하자라는 의논이 조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갖고 이때는 4, 5월경에 호적 사목이 만들어지고요. 대체로 식년 전해의 상반기경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유는 식년 전해의 상반기에 호적 사목이 만들어져서 각도에 전달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6개월 정도가 당겨지는 역할을 그 결과를 초래가 되죠. 그에 따라서 이제 호적 만드는 기간도 점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호적을 만들기 시작한 식년의 전에 6개월 전부터 호적은 원래 식년에 만들지만 그 식년 전에인 6개월 전부터 호적의 작성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호적 사목이 그 식년 전에 6개월에서 쭉 지방에 반포가 되고요. 가급에서는 민간에 반포를 하고 호적수를 만듭니다. 임시기구죠. 호적을 만들기 위한 임시기구인데 그것을 각 지역별로, 면별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 호적 사목에 따라서 민간으로부터는 호적 단자, 호구 단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호구 단자를 호적수에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이 이제 1825년 진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하칠용 호구 단자예요. 이걸 보시면은 일단 맨 우편에 을류식이라고 식년을 나타내는 그 식년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호적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호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갖고 유학 하치룡 나이 20 병인생 보는 진주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호주와 관련된 직역, 성명, 나이, 출생 간지 그리고 본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 조, 증조, 외조라는 사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거 가족이 나오는데 이때 하치룡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시고 있는 어머니만 있기 때문에 어머니만 적게 되죠. 그리고 노비들을 쭉 연결하게 됩니다. 요걸 보면은 이 문서를 보면은 아마 이제 하치룡이 기록했겠죠. 하치룡이 기록한 이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호적수에 제출하면 이걸 토대로 호적수에서 실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통계를 내고 그걸 가지고 호적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런 그 확인 과정,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걸로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작성한 초본 그리고 호적수에 제출하지 않은 문서로 보입니다. 그럼 호적수에 제출한 호구단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역시 그 진주의 하진백이라는 같은 집안의 호구단자입니다. 이건 1798년 건데요. 호구단자를 호적수에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주로는 이제 주목, 붉은 먹이죠. 붉은 먹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갖고 그 내용에 여기를 보면 아까와 다른 게 주목으로 오른편 하단에 제47통 5호라는 통호를 배정해 놨습니다. 아까는 그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호적소에서 받은 호적 단자에다가 당신네 호는 47통 5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호적서 항목을 보면은 가자의 순서, 집의 순서에 따라서 이 통호를 매기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구체적인 실증을 통해 보면은 반드시 그 원칙이 지켜진 것 같지는 않고 대체로 이제 그 측면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별다른 뚜렷한 구칙이 없이 작성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붉은 먹으로 점을 찍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현존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시면은 맨 오른쪽 위에 있는 대자진사라고 보이는 거기에 붉은 점이 찍혔는데 그 전에 있는 호주에 대해서는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찍지 않았습니다. 전식년의 호주인 이 호주는 사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주를 아들이 대신했고 그래서 대자진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만 생존해 있는 사람이라고 점 찍을 겁니다. 그리고 사조 기록은 넘어가고 처가 또 생존해 있으니까 처에다 붉은 먹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반계 가족들 그 다음에 노비들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다 체크를 하니까 총 인구수가 42명이라고 표시를 하게 된 거죠. 중간에 이제 노비질 보면 빠진 경우가 있는데 그거 빠진 경우 잘 보면은 도망인 경우, 그 다음에 외지에 사는 경우, 외고 노비죠. 그런 경우에는 빨간 점을 찍지 않고 카운트에서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 올린 호구 단자를 호적소에서는 실제 그리고 전식년 호적대장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돌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때 초기에는 이와 동시에 준호구라는 것을 발급해줍니다. 준호구는 말 그대로 호구에 준해서 발급해주는 지금식으로 생각하면은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통해 갖고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증명한다거나 그 다음 식년까지의 자기의 신분이라든가 자기의 거주지, 자기와 노비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그 증명 문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문서 양식이 아까 보시면은 호구 단자가 좀 다르죠. 요건 1669년에 경주에 있는 경주 양동에 있는 서백당 경주 손씨 서백당의 손익이란 인물의 준호구인데요. 아까와 다른 게 여기서는 이제 뭐 기우 12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체로는 기우라는 간지를 쓰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는 뭐 광서 16년 이런 식의 연호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그 처음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주부라고 발급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첫 줄을 보면은 고기우 성적 호구장내라고 나와요. 아까 보면은 호주 기록이 나왔는데 그것과 다른 건 뭐냐면은 기우 성적 호구장 기우년에 만든 호적 대장의 내용에 따라서 즉 이거는 호적 대장의 내용에 따라서 당신의 호구 사항을 증명해 준다라는 문서인 겁니다. 그래갖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사람별로 줄을 달리해서 썼는데 쭉 이어져서 한 줄로 한 문단으로 쓰고 있는 경향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호주의 사조, 그 다음에 솔고 가족들, 그 다음에 노비즈까지 다 줄을 달리하자고 한 줄로 이어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관인이 장방형에 정방형에 관인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주협개인이라는 그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저거는 이 문서가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뭐 끼워 넣거나 한 글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위조를 막기 위한 도장이죠. 그러니까 수정한 내용이 없다면 주협 무개인이라고 씁니다. 없을 문자를 써갖고. 근데 두 자를 고치거나 끼워놨다 그러면 주협 이자 개인이라고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어떤 임의적인 수정이나 그런 걸 막는 그런 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서는 이제 부사인데요. 그 수령들의 확인, 수령과 실무진들의 확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것이 준호구예요. 그래갖고 호구단자를 우리가 이제 호구 신청서, 호구 신고서라고 그러죠. 호구 신고서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호구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러던 것이 조선 후기에 가면 좀 바뀌어요.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두 문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간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호구단자를 올리고 그 호구단자를 그대로 확인하고 거기다가 도장과 확인을 찍어갖고 주역개인까지 찍어버립니다. 그래갖고 돌려주게 되죠. 그러면 이 호구단자가 그대로 준호구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이 1807년 경주에 있는 최옥 호구단자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 보면은 모양 자체는 아까 처음에 살핀 호구단자와 유사하게 나왔죠. 예. 그리고 문서명도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호구단자라는 문서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붉은 점으로 찍어서 확인하고 있는 것도 나오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그 정방형의 도장이 있고요. 그리고 주협개인이 역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호구 신고서의 문서인과 동시에 호적소에서 확인한 다음에 관인과 주협개인을 찍고 수령의 확인을 받아 돌려주면서 동시에 준호구의 역할까지 겸하게 되는 그런 문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조선후기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문서가 좀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호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모습의 준호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후기에는 잘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지는,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민간에서 호적수에 호적단자를 내고 호적수는 민간에 준호구를 발급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민간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자료입니다. 그래갖고 호구 문서들, 호적단자, 준호구가 민간 지역에서 민간 소장으로 남게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문서들이 되겠죠. 결국은 이것이 호적대장을 만들기 위한 건데, 호적소에서는 이 호적단자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성책 자료들을 만듭니다. 최종 목적이 되는 호적대장은 물론이고 그 중간 초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호적 중초를 만들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부가적인 여러 성책 자료들을 함께 만들게 됩니다. 그 자료들을 이번에 살펴보겠어요. 우선은 호적 중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중초란 초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적대장을 만들기 위한 초본이란 거죠. 그런데 그냥 초본이 아니에요. 이것이 대장에 비해서 좀 더 사실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대장은 초본보다 좀 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호적이란 것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역을 지우고 하는데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 실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들은 부담이 세져요.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다 수록해갖고 그 사람과 집들에서 모든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저항이 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수령들은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 이것을 실제보다는 좀 낮춰갖고 누락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락되는 경우를 좀 봐주기도 하고요. 대체로는 16세 이하의 어린 사람들, 그 다음에 남성이 아닌 여성들, 뭐 그런 경우에 빠지기도 합니다. 협호, 그리고 그 좀 경제력이 안 좋은 호들 같은 경우도 빠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좀 너그럽게 봐준다 그래서 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적의법은 대체로 관법을 쓴다, 너그러운 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에 대신에 한 치의 누락도 없이 쓰는 법을 핵법이라고 하는데요. 핵법은 너무 사나운 법이라고 해서 지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초란 것은 그 핵법에 가깝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호구 단자를 바탕으로 해서 호적 중초를 만들고, 호적 중초는 사실에 가깝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통합해서 각 면별로 통합해서 호적 대장을 만들 때 좀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관법에 입각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호적 중초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살핀 바로 그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도 보면 리사무소가 있어요. 육지에는 이제 면사무소까지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리사무소는 이제 없는데 대부분. 제주도는 아직도 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사무소 가면은 문서 보관실이 있어갖고 많은 문서들이 보관되는데 거기 보면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호적 중서들이 상당히 많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 이장 그리고 이인분들이 그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인수인계해 오셨죠. 그 호적 중초를 보면은 왜 호적 중초가 대장에 비해서 사실에 가까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실제 생활과 그대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호적 대장이 상부에 보고하기 위함이라면 그리고 특정한 경우 재판이라든가 과거의 경우에 특정한 경우에 어떤 신분 확인을 위한 경우라면은 이 호적 중초는 항상 그 지역에서 지역의 운영에 쓰이는 장부입니다. 한 사례를 보시죠. 제주도 대정현 덕술이라는 곳에 1806년 호적 중초입니다. 이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제주도 남서쪽 안덕면 근처가 될 겁니다. 서귀포 옆에요. 그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보면 1806년은 식년은 아니에요. 식년이 아니고 병인년입니다. 병인년 11월. 그러니까 식년의 전해죠. 바로 다음 해인 정묘년이 식년이고요. 그 식년의 전해인 병인년 11월에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적의 작성이 이미 식년 전해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건 이미 호적 중초가 식년 전에 11월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두 개 호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일단 각 호의 아래에 오른쪽 우측편의 호 같은 경우에 7군의 남자 4구, 여자 3구. 왼쪽 호의 경우에는 6군의 남자 2구, 여자 4구.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호구수를 남자 여자 성별로 딱 기록을 합니다. 알기 쉽게요.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곧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좀 수정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왼쪽 호를 보면은 선으로 길게 둘러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삭제하는 표시인데 왜 삭제를 했냐면 그 위에 내용이 나와요. 분호. 호를 분리해서 나간 겁니다. 요 사람들을 이렇게 빼는 거죠. 왼쪽 호의 경우에는 꺽쇠 표시를 3명한테 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꺽쇠 표시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보면 그 사유가 나옵니다. 일과 거. 제주도에 있는 다른 지역인 일과 리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진 2명은 동성거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다른 동네인 동성리로 갔다.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여기 호적 중초선 뺀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호적 중초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요 각 호 기록입니다. 보면 제1호, 제2호라는 통호 그 표시 위에 보면은 소자가 있어요. 저걸 소자가 있는데 이 소자는 호등을 나타냅니다. 호의 등급을 나타내는 거죠. 제주도는 당시 호의 등급을 대호, 중호, 소호, 잔호, 독호 이렇게 5등급을 합니다. 독호는 한 사람이 한 호를 구성한 경우고요. 잔호는 이건 이제 이 호등은 지역과 시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하는데 이 시기의 대중형 같은 경우에는 2사람이 한 호를 구성한 경우가 잔호였습니다. 그리고 요 7, 6, 9 정도가 이제 소호가 되는데요. 이러한 호의 등급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지냐면 당시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환정, 세금의 부세 운영의 일종이죠. 부세 운영을 위한 하나의 장부로서 이 호등이 만들어집니다. 호의 등급에 따라서 부담 갖게 되는 그 환정의 분급량, 나눠 갖게 되는 환정의 분급량이 차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세제도의 관련성 속에서 이 호등이 이루어진 호등을 나눈 기록들도 이렇게 호적 중초에 나타나게 되죠. 그때 이 호적 중초는 실제 관원들이 이 호적 중초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의 백성과의 어떤 부세 수치라든가 그 대민 접촉에서 활용이 됐던 장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 대장보다 자세하게 쓰여져 있고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거죠. 이것을 호적 중초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이 호적 중초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호적의 최종 목적인 호적 대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유명한 호적 대장이죠. 경상도 단성현 호적 대장. 지금 호적 대장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경상도 단성현, 대구현, 뭐 언양,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주로 이제 그 경상도 지역에 호적 대장들이 다량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보시면 9년을 단위로 만들어서 최종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우리가 호적단자는 사람별로 행을 달리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호적대장은 한 줄로 쭉 연결해서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우리가 준호구로 하는 것의 엄밀한 그 사전적인 의미, 우리가 준호구라고 하는 문서의 그 의미는 이 호적대장에 준해서 호적대장의 내용을 옮겨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호적대장은 한 부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부를 만들어서 몇 개 곳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경국대전을 보면요, 지방에서는 네 부를 만들게 했어요. 네 부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갖고 호조의 한 부, 한성부의 한 부, 그 다음에 그 고을이 속한 도, 읍에 각각 한 부씩 해서 네 부를 만들게 합니다. 서울은 한성부와 호조 해갖고 두 부 만들었죠. 그런 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1678년에 흉년이 들었는데 호적의 해가 되니까 이 호적을 만드는 게 너무 번거롭고 종이값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자. 그래갖고 호조 보관용을 1678년에 없앱니다. 그러니까 호적대장을 한 부를 줄여주는 거죠. 그건 흉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주 이것이 상례화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네 부를 만들던 것이 세 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갖고 1785년 대정통평 같은 경우 아예 법적으로 세 건으로 세 부로 규정이 되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각종 성책을 동시에 만들어 올리게 합니다. 이 호적대장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그 호와 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지금처럼 이제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은 통계 처리가 쭉 나와갖고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연령대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올 텐데, 당시엔 그것이 안 되죠.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호적대장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 호적대장을 만들면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각종의 통계 자료들을 올리게 합니다. 그것이 성책 자료들이에요. 그 아까 본 호적사목 갑오식, 호적사목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이 반포가 된 그 자료라고 보이는데요. 성책 규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규장각 12317번 자료예요. 역시 성책 규식 갑오식이에요. 아까는 호적사목 갑오식이었죠. 그래갖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건데, 이 성책 규식 갑오식에 보면은 무려 29종류의 성책을 한꺼번에 작성해서 올리라고 요구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1번 실인구 성책, 실제 인구를 조사해서 올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정 성책, 16세에 60세에 역을 지는 남정들의 명단을 올려라. 물고 성책은 사망한 사람, 도망 성책은 도망한 호. 성책 중에서 특징되는 게 11번째 등장하는 가자 성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호, 성명과 함께 뭘 하겠냐, 그 집의 경제력까지 조사하게 돼요. 그래갖고 농사를 지으면 답이 얼마인지, 논이 얼마나 있는지, 밭은 얼마나 있는지, 소는 있는지, 집은 어떤 집에 사는지, 이런 걸 함께 조사해서 올리게 합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실제의 대민통치에 상당히 기초자료가 되는 장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9종의 그 성책 자료가 하는데, 이거를 잘 발견되지도 않고 자료가,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자료는 아닙니다. 보시면은 하나 남아있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토지박물관의 1755번 자료인데요. 1898년, 그러니까 대한제국기 만들어졌으니까 좀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조만면 대촌리 호적성책이라는 자료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작고 두께도, 장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책, 하나의 작은 성책 자료에 오가작통 성책, 남녀 인구 병록 성책, 남정 19세 이상 호패 성책, 가연 성책, 협포 성책, 생산물고 성책, 이거일의 성책, 남녀 인구 작통 성책, 이 8개의 성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오가작통 성책이에요. 그냥 각 통호의 호주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녀 인구 병록 성책, 이건 각 호의 남자 여자의 이름만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정 연세역 성명 성책이에요. 요거는 남정 16세에서 60세의 남성만을 대상으로 그 역과 성명 그리고 나이를 기록한 책입니다. 남정 16세 이상 호패 성책. 요거는 왜 그러냐면 16세가 넘어서면서 이식년에 비로소 호패를 차게 되는 그 사람을 기록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딱 2명 있었고 2명만 써놨어요.
그리고 가연성책,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호. 역시 두 호만 있네요. 두 호만 썼습니다. 그리고 협포성책. 그러니까 쇠빵살이나 아니면 이제 협포살이 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없으니까 무 하고 더 넘어갑니다. 생산 물고성책, 새로 태어나거나 죽은 사람에 대한 기록.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일의 성책도 마찬가지죠. 없으니까 무라고 하고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성책이 29종이가 상당히 많고 번다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단순하게 호적대장의 어떤 통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놓은 자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책들을 함께 만들어서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이른바 앞에 잠깐 본 가자성책입니다. 가자책이라고 말이 하는데요. 요거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적을 만들면서 함께 만들기를 요구했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조선 후기의 많은 목민서에서 실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원하는 수령이라면 부임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자책을 만들 것을 권장받습니다. 그러니까 수령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지역의 아전들은 향리들은 그 지역을 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수령들이 향리들, 아전들의 농간에 논할 수가 있다. 그것을 피하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면 어떻게 되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가자책을 만들 것을 권장을 하죠. 그래갖고 이것은 이제 식년의 호적과 함께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선정을 그리고 제대로 된 통치를 하려는 수령들이라면은 만들기를 권장받는 그러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가자책은 수령들이 자신이 통치하는 군현의 읍세를 파악하고 민호의 허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호적은 비록 관법을 쓰되 가자책은 반드시 핵법을 쓸 일이다. 한치 한 끗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관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법은 좀 빠져도 눈을 감아주고 누락되거나 속여도 좀 눈을 감아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핵법은 절대로 거짓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공평하고 정의롭게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19세기의 목민서로 보이는 목강이라는 데는 이제 가자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 설명이.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다스림의 요체는 경내 민인의 인구의 다소, 가계의 빈부를 상세히 파악함에 있다. 이 연후에야 세초에 수정하는 일, 그러니까 남정을 파악해서 파악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조적, 부역 등의 일을 잘 운영할 수 있으며 진열 때에도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이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일은 많다. 그러한즉 단 한 자의 거짓도 없이 모든 실체를 파악하였다면 다스림의 요체에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 수령으로 부임을 해서 백성들의 통치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될 자료를 담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1774년 순천부 서면에서 만들어진 가자책입니다. 예. 순천부 서면의 대구곡이라는 마을의 사례인데요. 보시면 맨 처음에 호, 경기유생이 나오죠. 그리고 나오고 있고 그건 호주에 대한 기록, 호적에 비해서 호주나 구성원에 대한 내용은 호적 자료들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합니다. 역, 성명, 나이 그것만 나와요. 그 다음에 처도 마찬가지예요. 처, 서성, 나이 67 그것만 단순하게 나오죠. 사조 기록이라든가 여기서는 이제 심지어는 태어난 간지, 본관도 빠져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초가 3간, 예. 이 이동후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종류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밭이죠. 밭 20부 6속. 답은 논입니다. 논 20부 8속을 이 사람이 경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논밭은 어떤 것이냐? 자기 소유란 겁니다. 자기 땅에 농사짓는, 자기 땅에 논밭 이만큼을 농사지고 있다. 그 밑에는 만이라고 나와요. 이건 만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올벼와 늪벼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늪벼를 심은 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척, 소가 있느냐 없느냐, 무, 없다고 나오죠. 그 다음 집을 볼까요? 예, 역시 경기유생으로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앙역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집이 초가 이지 오간. 그러니까 여기도 초가 집이긴 한데 두 채로 된 집이고 5칸 규모 집에 살고 있다. 저는 19부 사속, 답은 49부 사속. 그런데 그 중에서 14부 16속은 조종, 올벼. 그 다음에 34부 8속은 만종, 늑벼란 얘기죠. 그리고 이 집은 앞집과 다르게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게 자기 소예요. 새우도 있습니다. 빌린 소도 있고 관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자기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 집의 경제력이나 살림 기용까지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1890년 전라도 구례군 토지면의 가자책을 보면은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서와는 다르게 그 호주와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직역과 성명, 나이, 그와 함께 태어난 해, 간지, 그리고 본적까지 수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수록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고 경제 규모에 대해서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임노락호의 경우에는 채사가 3간이고 행랑이 또 3칸. 그래갖고 3칸짜리 건물 2채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순천부 서면 자료에서 볼 수 없었던 철정, 쇠가마솥이죠. 쇠가마솥도 2개가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답에 대해서 여기는 기답, 자기 소유 답, 오두락을 경작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병답, 남의 소유 땅을 또 함께 병작하고 있네요. 그게 11두락이나 돼요. 그리고 그 병작 같은 경우에는 주인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주인은 임실에 거주하는 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논밭 위에도 면전, 그 다음에 태전. 그러니까 전 같은 경우에 그냥 밭이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밭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면 밭이고 요거는 이제 콩이죠. 콩밭이고. 그래갖고 각 2두락씩이고 소는 자기 소가 아니고 새우, 빌린 소, 남의 소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건 나오는데 그 밑으로 보면 이제 노가 나오는데요. 노희손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실제의 노비가 아닙니다. 이건 이른바 호명이라 그래갖고요. 이 집의 어떤 양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거래, 특히 이제 전담 매매 같은 걸 할 때 조선시대 양반 같은 경우에 양반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집의 노비들에게 그런 일을 대행시킵니다. 그런 관습이 조선을 기가 되면은 노비가 없더라도 그 경제 활동을 그 노명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없는 노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을 이른바 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문기, 전답 거래문기나 그런 데 나오는 예를 들어 최진사댁 노아무개 그러면 그 최진사댁 노가 실제로 거래 당사자가 돼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최진사댁이 수행한 경제 활동을 단지 이름을 그 노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그 법인명, 대리명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 이게 노비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이 노희손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양안에 이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인 양안을 보면 그 소유주가 나오는데 그 소유주가 이 임동락이라는 호주가 아니고 이 노희손이라는 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가자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호적의 작성과 더불어서 그것과 병행하는 모든 자료들이 일단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다시 호적 사목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루트를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갖고 호적소에서 만들어진 각종의 성책들과 호적 대장들은 가급에서 모여지고 가급에선 그것을 가명을 거쳐갖고 한성부로 올리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한성부에서는 그 마감 시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데
뭐 경기 지역이라든가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로 4월 정도 마무리하게 하고요. 뭐 강원도, 황해도, 뭐 전라도 그런 데는 이제 5월, 그리고 뭐 함경도, 평안도 그런 먼 지역은 6월, 7월까지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지역 구애를, 시간 구애를 별로 두지 않는 편이고 뭐 11월 뭐 그때까지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거리에 따라서 그 호적의 상송이라는 상송 기한을 좀 유연하게 갖고 가죠. 이렇게 한성부로 호적이 다 집결이 되면은 한성부에서는 가급의 호적대장을 정리하고 이 호적대장 한 건을 강화도로 옮겨서 봉헌합니다. 강화도에 그때 뭐가 있었나? 예, 외교장각에 있었습니다. 그 외교장각에, 우리가 이제 외교장각에 이제 프랑스에 가 있는 조선 왕조 의계들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 의계 말고 이 호적들이 그쪽에 가서 계속 보관되어 있었죠. 그래갖고 조선시대 후기의 일기를 보면은 자기 집안의 족보를 만들 때 조상 어느 대에서 그 윗대를 잘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은 강화도를 갑니다. 이재남고의 이재 황윤석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강화도를 가서 강화도에 비치되어 있는 호적을 뒤지면서 자기 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갖고 호적 그 족보를 만들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럼 그 호적은 다 어디 갔을까? 뭐 확실하지 않지만은 대체로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들어왔을 때 외교장각에 불타면서 다 불타서 없어지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엄청난 인구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좀 상당히 아쉽죠. 예. 그래갖고 그 강화도로 옮기는 거는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였습니다. 역시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강화도로 옮긴 거고, 요것이 이제 대체로는 18세기 전반기까지는 그 식년의 겨울 11, 12월 달에 호적이 올라오면 11, 12월 달에 그대로 이제 정리해갖고 강화도로 갔다 오면서 끝났어요. 그럼 이제 한 2년 걸리는 거죠. 그런데 1745년, 영조 21년인데요. 그때부터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냥 강화도에 호적만 갖다 놓을 게 아니고 호적을 갖다 놓으면서 그 창고에 쌓여있던 책을 다 꺼내갖고 포세를 해라, 햇볕에 말려라 라고 방침을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보다는 그 이듬해 봄에 갖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식년의 이듬해 봄에, 그러니까 식년 다음에 1, 2, 3월입니다. 그때 가지고 들어가서 새로 만든 호적을 갖고 들어가고 예전에 호적 창고에 있던 외교장각 서고에 있던 호적을 꺼내갖고 포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집어넣게 되죠. 새로운 호적과 함께. 이것을 통해 갖고 호적 작성의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18세기 후반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면 호적 작성은 식년의 전해의 상반기에 시작을 해요. 식년에 호적을 만든다 그랬는데, 식년 호적이라고 했는데 식년의 전에 상반기에 호적의 작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식년의 다음에 봄 1, 2, 3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만 2년이 걸칩니다. 만 2년에 걸친 세월 동안 이루어지고 횟수로는 3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을 마무리졌다. 그 식년 다음에 봄에 호적의 일이 끝나면은 그 해는 끝나고 그 다음에 또 곧바로 다음 식년 호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일은 아니었고 그 전국에 걸친 엄청난 일이었고 엄청난 물자와 엄청난 인력, 엄청난 자원이 소용되는 대역사였는데 이것이 거의 모든 식년에 걸쳐서 조선시대 내에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적의 일이 국가에서도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그리고 백성에게서도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듯이 제주도 하가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지역 사람들을 보살피는 신들에게 무엇보다도 호적의 일을 보살펴달라고 기원을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호적의 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호적의 작성 관련된 거는 광무연관이 되면서 좀 바뀌어요. 1897년에 신호적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단 대거 바뀝니다. 그다음에 요건 그 시기 이전까지의 일입니다. 광무연관에 새로 바뀐 호적들도 하고 오늘 그냥 간단하게 살핀 호적 관련된 각종 자료들은 다음에 더 좋은 시간을 통해 갖고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